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이것은 서구 사회에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개별성을 강조했다고 했죠. 그럼 어디에서 독특한 사건 있는 거죠. 독특한 사건. 자, 그러면 개별성을 강조하면 자, 일반성을 상대적으로 부정하겠죠. 그냥 4번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지문하고 선행 사례를 적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다. 자, 선행사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공식적인 법칙이나 공리 역할을 하죠. 그걸 통해서 영역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자, 개별적 사건은 기납이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몇 번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4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띄어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선행사건이 전혀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다 하면 앞의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죠? 중국의 문화대혁명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서구사회에서 서구사회에서 찾아봤던 어떤 68세대의 어떤 것들과 비슷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선행사건하고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사의 설명은 어떤 의미나 해석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과거의 사건의 진행 과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주로 이제 홍위병의 등장, 그 다음에 홍위병의 정치적 이용, 홍위병의 분파 투쟁과 농민 간 분쟁, 홍위병의 해상, 자, 그 다음에 혁명위원회 개입 및 인민해방구의 개입, 모태통의 중국은, 그 다음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홍위병의 지금 활동들을 그냥,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쭉 나열돼 있어요. 자, 여기는 뭐 특별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그것들이 이제 별로 약간 있긴 있겠지만, 주 내용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추체험을 역사 이해 방법을 중시했다. 자, 추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도나 동기, 내면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질문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 왜라는 말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자, 중간 문단을 보면 여러분 같이 당시 중국 학생들이 왜 이런 운동에 앞장섰을까요? 자, 홍위병들의 내면 상태가 지금 왜라는 것을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적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데, 있는 거죠. 자, 역사적 행위의 의도를 밝히는 데 있는데, 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자, 뭐의 의도하고 약간 비슷하죠? 의도? 이유? 네. 드레인의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비슷하죠. 행위 이론을.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추론을 해보면, 교사의 세 번째 문단을 발언을 보세요. 자,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숭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홍위병은 마오쩌둥 언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마오쩌둥의 가르침에 따른 것을 정당화시켰죠. 하지만 이들은 마오쩌둥과 린바오, 인표 등에 의해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이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지금 홍위병들의 그들이 활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집권파들의 홍위병들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5번이 뭐냐면 맞겠죠. 그럼 답은 이제 뭐예요? 틀린 거니까 4번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교수학 습상이 주어지고 교사의 설명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역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요 문제 외에도 뒤에도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제가 답을 못 찾겠어요. 이거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서 풀어보면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굳이 기본서 안 봐도 언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보고 찌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발생적 설명하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 이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교사의 설명 방식 부분에부터 나와요. 설명 방식. 자, 이 설명 방식을 했는데, 자, 보통 엄밀하게 말하면 설명이라는 건 뭐죠?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 어떤 사건이나 형성을 어떤 법칙에 한원에서 설명하는 방법. 기술하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 설명이죠. 이 설명이 정인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보통 설명 방식은 그건 사전적인 정이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설명 방식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가르치는 방식들 이런 것들 얘기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 설명 방식을 보면 자, 크게 가학적 설명 방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뭐냐, 가학적 설명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식 설명 방식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적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 다만 개연성 있는 어떤 인과관계 정도만 이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학적 설명 방식과 이야기 설명 방식인데, 가학적 설명 방식은 주로 실증론, 그 다음 이야기 설명 방식은 관념론의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가학적 설명 방식에는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설명 스케치, 그 다음에 뭐 확률적 설명 있고,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있고, 자, 행위 이론으로서는 뭐냐면 성향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 등이 있죠. 자, 그 다음 이야기식 설명 방식, 내러티브 설명 방식에서는 뭐 감정이입, 뭐 역사적 상상 등등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가학적 설명 방식과 이야기 설명 방식을 합쳐놓은 것이 뭘까요? 예? 자, 총괄적 설명 방식 있죠? 자, 그 다음에 드레이의 뭐가 있죠? 합리적 설명 이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이 하나인 발생적 설명 방식과 그 다음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방식,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먼저 볼게요. 자, 기억은 이제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이제 보면, 자, 1번 찰스 1세는 청교도를 탄압하고 전제 정치를 감행했다. 17페이지를 보세요. 예, 중간 문단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끊어가지고 보면, 자,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장로교들을 반란을 계기로 의회가 소집되자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대립하여 크노엘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했다. 자, 이후 의회파가 다시 분열되었으나 크노엘이 정권을 장악하여 공화정을 수립했다. 자, 1번과 2번, 기수 1번하고 기수 2번이 넘어갈 때, 자, 여기에서 이제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전제 정치가 강해지면 내부부터 반발이 강해지고 특정한 계기가 되어 분출된다는 일반적 원리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대충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자, 이렇게 1번과 2번 같이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자, 2번과 3번도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의 모순과 분열이 외부의 적이 있을 때 봉합되지만 외부의 적이 없어질 때 포출된다. 자, 이런 법칙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법칙성을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발생적 설명은 사건들이 계속 진행가는 과정 속에서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개입되죠? 네? 계속 법칙이 개입되는 거죠. 법칙이. 네, 법칙이. 근데 이 법칙이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내러티브하고. 자, 사건의 원인이 몇 개가 있죠? 예, 하나 있죠. 이거는 딱 내러티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요 안에서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 스케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설명 스케치도 비슷해. 이것도. 근데 설명 스케치는 연달아 기술된 사건들이 아니에요. 뭐만 봐요? 하나만 보죠. 한 문장만.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억은
발생적 설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사회 모순을 해보자 쭉 해갖고, 시락운동이 있다. 자, 이 시락운동은 뭐와 관련됐냐면, 총괄하고 가깝죠? 총괄. 자, 그래서 보통 총괄은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일반적 총괄 개념하고 다이난 총괄 개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그 역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변화 형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관념, 그 성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일반 그 총괄 개념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단일한 성향적 총괄 개념이죠. 단일한 성향적 총괄. 자, 시락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때 딱 한 번 정해졌고, 운동, 뭐냐면, 그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성향이 내포되어 있죠? 어떤 일련의 관념과 가치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단일한 성향적 총괄 개념이다. 자, 이거는 그대로 어디 나왔냐면, 그 노란책 지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자, 그래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사회개혁에 따라서 형성된 어떤 시락운동을 통해서 하나 묶어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려면, 여러분 노란책에 있는 예문과 지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디귿도 노란책 예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688년 영국 위해가 결탁한 오렌지공 원리엄이 영국을 침략하는 쭉 있고, 루이 14세가 네덜란드 군사적 압력을 약간 피했다. 등등등 쭉 있죠? 자, 디귿의 문장은 뭐와 관련된 거죠? 합리적인 설명이죠. 자,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1688년은 루이 14세가 어딜 공격했더니, 루이 14세 두 번째 왕조 정제였던 네덜란드 침략 전쟁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 에스파냐 네덜란드를 그 당시 루이 14세가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도와줬죠.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네덜란드를 공격했죠.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죠?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임스 2세가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의 남편이었던 원리엄 총독을 이제 영국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야 돼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원리엄이 영국에 가려니까 프랑스 싸우잖아. 근데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군대를 한 발짝 물려줘서 좀 더 뭐냐면 원리엄이 영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럼 정인 왜 원리엄을 도와줬을까? 그건 뭐냐면 일단 원리엄이 영국 건너가면 누구와 싸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제임스 2세와 싸울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하에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러면 제임스 2세 소 네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 영국 약해질 거고 쉽게 자신이 유럽의 패권을 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제임스 2세가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났는데, 자, 이거는 원래 의도하진 않지만 뭐냐면 나름대로 원래 결과는 원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났지만 나름대로 루이 14세의 입장에 볼 때는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자, 이것은 뭐냐면 합리적 설명. 이게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 예문도 그대로 노란책 부분에 관련 예문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을 보죠. 자, 독일에선 1848년 혁명이 실패한 것은 독일의 민주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자, 여기서 이유가라는 말인데 역사에서 보통 원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 왜, 이유, 아주 중요한 이런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유라는 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다양한 원인이야. 자,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인과관계가 내포된 것을 보통 우리는 내러티브 이론, 내러티브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니은은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야, 내러티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찾아가면 발생적 설명과 합리적 설명이라니까 기획하고 디귿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각각의 설명 방식의 특징들, 그리고 이 설명 방식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 설명 방식 부분은 한 문제씩 꼭꼭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7번을 보죠. 자, 구성주의적 인식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역사 수업에 대한 이제 다음 진술서에 구성주의 인식론에 따른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교사를 보는 것은, 자, 요거는 또 2차 문제와 관련돼 있죠. 맥락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제 여기 나왔죠. 자, 최근에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구성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성주의란 정의는 자, 지식은 외부로부터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인식 주체에 따라서, 자, 교육학에서 인식 주체는 누굴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죠. 예. 인식 주체에 따라서 뭐냐면 자율적으로 구성된다 뜻이야. 자율적으로 구성. 자,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자,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죠. 지식의 가정. 결과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 구성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가 뭐가 비고츠키 이론. 그 다음에 피아제 이론. 자, 비고츠키 이론은 보통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비고츠키 이론을 개인적 구성주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구성주의의 시사점이 뭘까요? 자, 구성주의의 시사점은 일단 예전에 영역중립이론과 영역고유인론이 막 싸웠죠. 근데 이제 구성주의라는 영역중립이론 측면이지만 이 구성주의 중심에서 영역 고유인주의들이 받아들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때 받아들이냐? 자, 첫 번째 내러티브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러티브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 현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대본 지식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문화적 틀 속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인들을 바라보다 보면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관점이 선행관념이죠. 선행개념. 자, 선행개념 중에 잘못된 개념이 있죠. 오개념이 있어요. 자, 오개념을 뭐냐면 뭘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 맥락을 통해서. 맥락을 강조해. 여기서 맥락이라는 것은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어디 단계에 속하죠? 조절 단계에 속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근데 맥락은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의 주제,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연대기 등등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맥락에 나가죠. 자, 두 번째라는 것은 역사교육의 인식의 변화를 인식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예전에 역사교육론의 지식의 어떤 인식은 어떤 거예요? 고정적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지식을 학생들이 얼마나 암기하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뭐다? 변화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종전의 역사의 지식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자, 고정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보다는 이 고정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인지구조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무슨 평가가 필요하다?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지식의 결과를 고정된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식 과정을 평가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독자 반응 이론이죠. 독자 반응 이론. 자, 여기서 독자라는 건 누구죠? 학생이죠. 예전에는 교과서 제작할 때 주로 뭘 강조했어요? 학문의 계열성 측면만 강조해서. 그다음 애들이 교과서 읽은 걸 잘 몰라. 그죠? 자, 그러니까 학문의 계열성 외에도 뭘 강조하죠? 예, 그 학문의 계열성 외에도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강조하죠. 그래서 동시에 고조를 해라. 학문의 구조와 인지 구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주의를 한번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 구성주의 인식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한 교사를 보죠.
자, 구성주의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지식의 가정을 강조했다고 했죠. 자, 지식의 가정이라는 건 수행평가고, 자, 답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부터 딱 생각.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예미한 것은 이게 구성주의인지 모르겠다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의미나 판단을 물어보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자, 개항류의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제적 발전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그와 반대하는 학설이 식민지 근대화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두 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했어요. 자, 이것은 그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론을 먼저 객관적 사실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자, 두 이론에 대해서 어떤 그 정확한 암기를 요구한 건 아니죠. 두 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거죠. 자, 지식의 결과의 지식 가정이에요. 지식 가정이죠. 자, 미암일기인데 이 미암일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기 그 뒤에 참고자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미암일기의 내용 일부는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16세기 조선사대부의 일상생활을 축축하여 상상을 그리게 했다. 자, 미암일기를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미암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이죠. 자, 그래서 교사 A와 교사 B는 일종의 그 지식의 가정을 이제 말하고 있고, 자, 교사 B는 더 나가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자, 교사 C 같은 경우에 보면 명나라의 정화의 하여 원정을 설명하고 원정의 연도와 횟수, 원종 종류, 방문 지역 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백지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포시라도 지도하죠.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돼, 얘들을. 근데 그냥 주입하기는 좀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백지도라는 학습 수단을 통해서 애들에게 효과적으로 암기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지식의 결과를 인지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를 가실 때 무엇보다도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에 의해 세계변화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자, 르네상스 근대사의 출발점을 이해하겠다. 자, 이거는 일명 그 교육의 가정, 지식의 가정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정한 해석과 견해만 강조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그 지식의 가정으로 물어보면 어때요? 신중심의 인간 중심의 세계변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위견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특정한 위견, 르네상스가 근대사의 출발점이란 특정한 어떤 의견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의 결과죠. 자, 그러면 교사 A와 교사 B가 뭐예요? 지식의 가정, 예,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것은 학습 방법론이 아니에요. 뭐죠? 지식의 생성 과정, 지식이 답이 하나냐? 지식이 답이 여러 개냐? 이걸 봐야 돼요. 뭐 교수 학습 방법이 뭐냐면 훌륭하고 그거 상관없어. 교수 방법 집필 과정이라도 뭐예요? 그 집필 과정 물어보는 게 답이 여러 개지만 이게 뭐예요? 일종의 이것도 수행 평가가 되는 거 구성주의 인식론이에요. 예. 그리고 많이 토론 학습이지만 토론 학습 아니면 답이 하나면 뭐예요? 이것도. 예. 이거는 구성주의가 아니죠. 예. 이걸 이제 명확하게 보면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들의 사고 과정이 계획되는가 그리고 답을 여러 가지 물어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죠. 자, 8번 보면 자, 역사 수업에서 다음 자료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자, 이거는 이제 전반적 결과적으로 보면 내러티브와 이제 테스트와 관련된 건데, 자, 보통 역사적 테스트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무슨 테스트를 볼 수 있죠? 내러티브 테스트, 설명식 테스트, 사역 테스트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장단점의 구분을 물어봐요. 특히 내러티브 테스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내러티브 테스트의 장점이 오고 그 다음에 유의점, 뭐 구성, 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설명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물어보고 설명적 테스트가 나오면 항상 뭐가 튀어나와요? 교과서의 문제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내러티브 테스트와 설명 테스트, 사고 테스트 내용 갈색책 있는 부분, 그 장단점, 그 특히 내러티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갈색책 보면 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예문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그대로 어떤 예문에 나오고요.
갈색책 예문에서 나온 거야. 갈색책 예문에서. 자, 그래서 갈색책을 많이 읽고 이게 그 내러티브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금방 반은 문제 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교도 공부하실 때 각각의 그 기본서에 있는 그 예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인지를 해두시고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속했는가 알아두면 어떻게 돼요?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시간에 뭐예요? 이미 자동적으로 반사 탁 튀어나와서 뭐야?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임용고시를 잘 보려면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예? 자동 딱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탁 튀어나오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익숙해져야 돼.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익숙하시면 거의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아까 제가 설명적 테스트라고 했죠? 그럼 설명적 테스트하고 이제 역사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를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설명적 테스트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마치 작가가 신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설명을 해. 자, 그 다음에 정지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시각이 획일적이죠. 획일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설명적 테스트는 주로 이제 교과서 같은 이제 문장을 많이 쓰는데, 저 교과서에서는 국가 권력이라든지 특정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데 설명적 테스트가 이용되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집단 기억을 강조할 때 이제 설명적 테스트가 이제 돼요. 그래서 설명적 테스트 나오면 항상 뭐하고 나오냐면 교과서 나오고 항상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나온다. 요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테스트인데, 자, 사료 테스트는 그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 테스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근데 요번에는 약간 이제 사료 테스트 문제가 나오는데, 자, 사료 테스트는 그 비판적 시각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내러티브 테스트보다는 비판적 시각을 바라보는 각도가 뭐야?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적 테스트와 그 내러티브 테스트의 항상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사후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후 테스트의 그 큰 장점은 뭐냐면 그 과거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그대로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 구명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뭐에 입각해서 사료에 근거해서 쓰여진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이게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 테스트 보죠. 자, 내러티브 테스트인데, 자, 일단 내러티브 테스트 특징을 보면 주로 다양한 시점으로 쓰인다는 거야. 특히 이제 1인칭 시점이 많이 쓰이죠. 1인칭으로 서술되고, 자, 1인칭을 서술됐기 때문에 꼭 나를 드러나죠. 나를 드러내면 꼭 어떻게 될까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읽는 사람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죠. 다양한 반응. 자, 그래서 역사적 테스트 안에 있는 깔려있는 특정한 관점이나 이데올로기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역사가 어떤 특정한 시각에 의해 서술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내러티브 테스트는 좀 약간 할 때 뭐냐면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하고 뭐냐면 유의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명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다만 인과적 요소적인 있어요. 인과적 요소라는 것은 선행 사건이 후행 사건이 단순히 앞서간다는 거지 과학적 인과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내러티브에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보조적인 거예요? 주예요? 네? 보조적이죠? 보조적. 주가 아니에요? 네. 보조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자의적인 진실성에 부과가 있어요. 마치 그 뜻한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 아닌데도 마치 그 뜻한 사건이 사실처럼 들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저자의 권위 때문에 그러죠? 자, 내러티브는 이것도 양날의 칼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비판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권위적인 사람은 어때?
그 의견을 아주 동의시래요. 자, 이것도 사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육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네거티브 테스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서양사 개론이 네거티브 테스트 이렇게 보는데 서양사 개론 보고 논리적 사고가 길러지는 않죠. 전혀. 자, 논리적 사고보다는 운용하고 유추를 통해서 어떤 주관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요. 의미들. 자, 그 다음에 사료 분석이나 증거를 활용해서 자,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요번 관련된, 시험 문제와 관련된 것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예문에 보면, 이것도 이제 지문부터 읽죠. 밑에 있는 지문부터. 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역사를 서술한 방법을 알 수 있다. 자, 내러티브 테스트는 아까 지난 것처럼 사료 분석 및 증거 활용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는 데는 별로 타당하지 않은 테스트죠. 자, 어떤 테스트가 맞을까요? 이거는 사료 테스트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과적 필요성에 따라서 역사를 설명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아까처럼 명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내러티브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적 요소를 말하는 거고,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뭐냐면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 인과적 필요성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설명적 테스트와 이제 관련된 거죠. 자,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까쯤에 내러티브 테스트라는 것은 메인칭에서 하죠. 보통 1인칭 나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앞에 중간 문단에도 나라는 걸 사용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관적 관점은 어떻게 돼요? 잘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불행하기도 뒤에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등 각각의 의문과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들이 이제 난잡하게 깔려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역사라는 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 구성됐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관점이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념과 일반화를 활용하여 논리적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 자, 개념과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인과적 필요성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와 관련된 설명적 테스트 관련된 거죠. 자, 과거 모습에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려고 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사료를 강조한 사료 테스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료 테스트, 그 다음에 설명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 그의 어떤 특징, 장단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봤고요. 9번 넘어가죠. 자, 9번은 다음은 역사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 연표다. 기획과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972년, 여기 보면 이제 국사교육 강화 정책 시행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974년, 74년에서 이제 교과서 제도 개편, 그리고 국사교과서 독립,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제 교과서 제도 개편 부분이 있고, 이에는 교과서 서술의 통일 필요성 제기, 그 다음 이에는 국사교과서 사회국가 통합, 요 부분도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교육과정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교육과정 역사 부분 하려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 있죠? 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강 교재에 보면 뒤에다 요번에 이제 벌칙표로서 이제 거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표만 정확히 알아두셔도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도 중요하지만 단순 암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도 이제 길거리에서 차를 타서 잠깐 펴서 암기를 두시면 금방 이제 익혀 두실 거예요. 자, 일단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살펴보죠. 자, 국사교육 강화 정책의 시행.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기획 정부의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여 국사교육 강화위원회를 설치했죠. 자, 언제일까요? 1972년은 2차 교육과정
후반부에 이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설치되고 이것이 나중에 3차 교육과정 국사과의 독립에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74년은 이제 3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죠. 교과서 제도가 개편되고 국사교육과가 독립됐죠. 자, 이때 이제 국적 있는 교육을 이제 포괄을 하죠. 유신체계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이제 국정으로 개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77년에서 78년 교과서 제도가 개편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연구 개발형 교과서가 제도가 바뀌어. 자, 여기까지는 맞아. 연구 개발형 교과서는 종전의 국정 교과서 벗어나서 그 국사 연구를 어떤 특수한 그 전문 학자 집단이나 어떤 그 연구 집단에 맡기는 거죠. 근데 요 연구 기관이 되게 누구예요?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국정교과서죠. 국정교과서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국사교과서 개발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2종이었던 검증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한 종이기 때문에 세계사가 한 종이죠. 여러 종류 뭐냐면 그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았죠. 세계사도 나중에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세계사가 나오긴 나왔지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교과서 서술의 통일성을 제기했다. 자, 이거는 4차 때 제기돼서 5차 때 반영되죠. 자, 4차 때는 어떤 게 있었죠? 그 당시 일본 역사교과서 외국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고대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학교에서 이제 비판이 나는데, 우리나라 고대사 그 역사 서술이 문제가 많다.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왜곡돼 있고, 삼국 초기의 어떤 역사가 많이 누락돼 있고, 그리고 고대사 서술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1986년에 그 국사교육 심의에서 그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그 교과서에 있는 고대사의 17개 항목, 중세사의 8개 항목, 근현대사 8개, 자, 역사교육의 4개 항목에서 국사용어의 어떤 국사용어라든지 한자음 포기 원칙, 다른 학설이나 두 가지 학설의 어떤 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사교과서 내용 중고안을 만들었죠. 자, 내용 맞죠? 자, 1992년에서 이제 1996년은 6차 교육과정이죠. 자, 6차 교육과정은 국사과의 치욕이죠. 자, 3차부터 해서 5차까지 국사과가 독립돼 있었죠. 그리고 세계사는 사회과에 편입돼서 이원적인 방법으로 이제 운영됐는데, 자, 이때는 완전히 뭐냐면 국사나 세계사가 다 사회과에 통합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사회과에 통합돼가지고 이제 있죠. 자, 그래가지고 근데 미연에 보면 국사교과서 사회국가에 통합됐지만, 자, 국사교과서 중학교죠. 이거는 중학교에서 별도로 제적됐죠. 그러니까 같은 그 과목이지만 과목 안에 있지만 뭐예요? 사회에 있고 그 안에 또 국사가 있고 같이 점수는 상정됐지만 따로따로 문제를 내가지고 20문제면 10문제씩 10문제씩 내가지고 이제 시험 보죠. 자, 그래서 이 답은 이렇게 3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그 A에서 C까지 현행 중학교 세계사 교육 내용을 구성 단계다. 자, 가와 다는 단계별 열심히 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약간 이제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직하고 선정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이제 일관성 있죠. 자, 보통 이제 역사 교과를 할 때 뭘 설정하죠? 목적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 목적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죠. 그 다음에 목표에 맞게서 잠깐만, 맞나요? 목표죠. 그 다음에 목표. 자,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뭐가 설정하죠? 내용 선정하죠. 자, 내용 선정은 중요성의 원리가 여기 나오죠. 내용 선정을 하고 나서 내용 조직을 하게 돼요. 자, 내용 조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조직이 이제 그 파란책에서는 예전에 교육과정,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만 나왔어.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만. 자, 근데 이제 검은 책이나 녹색 책에서는 두 개가 더 추가됐죠. 국가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 외에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 방법 있죠. 자, 이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은 주체가 누구죠? 네, 교사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수업 설계가 포함됐어요. 수업 설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직 유형이 나오죠. 자, 내용 조직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것은 어디 부분이요? 이 내용 조직이야. 내용 조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자, 요거는 뭘 바탕으로 하냐면 이제 녹색책 있죠. 녹색책. 녹색책을 주로 보고 내용 조직 방법은 자, 거기다 이제 검은 책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는 녹색책 내용도 있고 검은 책 내용도 봐야지만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맨 마지막 수업 설계 부분에서는 파란 책 내용 이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 책에서 3종 교과서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 단계를 보죠. 자, 구성 단계를 보면 A 단계가 있는데, 자, A 단계는 뭐죠?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 조직이죠. 자, 보통 이제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자, 이 국가 수준의 그 내용 조직에서는 어떤 교수 용어의 기본적인 조직 유형을 설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단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교과 목표와 내용을 이제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을 통해서 성취할 능력이나 특성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목표라든지 단원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취 기준이라는 건지, 그리고 교과서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항목까지 다 제시하죠. 자, 우리나라는 보통 그 어느 단계까지 하죠? 네, 요번에 7차 교육과정은 중단원까지 내용 설정까지 해주자 항목을.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까지 대단원. 그래서 중단원에서 대단원으로 했던 것은 교과서의 집필자의 어떤 자율성이 증대되는 거예요. 거꾸로 중단을 소단으로 했다는 것은 뭘까요? 거꾸로 옆으로 가면 교과서의 집필자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국가 권력이 어떤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국가 수준의 어떤 내용 조직,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교과서 집필자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 없죠. 예, 요게 준수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과 수준의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는 그걸 또 다시 내용 조직을 하죠. 자, 이 두 번째는 교과서 내용 조직이야. 자, 교과서 내용 조직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교과서 집필자죠. 그래서 그 집필자들은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다 똑같이 서술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교과서 집필자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교육관이나 교과서의 어떤 서술 관점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달라지고 문체나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다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조직에서는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설명형, 그 다음에 탐구형, 내러티브형, 이렇게 세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자,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어떤 거죠? 설명형이죠. 자, 설명형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개념, 용어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야. 자, 설명형이 이제 많이 제시되고 상대적으로 탐구형과 내러티브형은 적게 제시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사가 주최한 수업 내용 조직이죠. 자, 수업 내용 조직이라는 것은 뭐가 포함됐다고 했어요? 수업 설계가 포함됐다고. 자, 수업 설계는 이제 교수학습 유형하고 방법하고 좀 또 관련된 건데, 자, 교수학습 모형은 교육학자들이나 역사 교육학자들이 만드는 거죠. 어떤 이론적 모델을. 근데 수업 설계라는 것은 교사가 현실과 부닥치면서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애들의 선행학습이나 학생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에서 교과서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선정해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다룰 수 있고, 어떤 교사는 일부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교사는 이거 더 마음에 안 든다, 아예 때려치고 다르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수업 설계에서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수업 설계의 어떤 그 목적과 학습 목표 내용은
항상 고정적이다? 그게 아니죠. 예, 학생들이 상황과 교사들의 어떤 교육관에 따라서 뭐냐면 실시간으로 학습 목표와 내용 이론이 구성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제 공고에 갔어요. 공고에 가는데 근현대사 교과서를 얘들 같이 안 배워. 막 떠들고. 그러면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제 학습 목표는 아예 폐기하고 얘들의 수준에 맞게 뭐 귀신 얘기라든지 재밌는 어떤 역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자, 그래서 애들의 수준에 맞게 뭐예요? 학습 목표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보죠. 자, A단계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수학습 평가에 관한 상황을 제시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B단계에서 검증제도 운영되고 단원의 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죠? 집필자의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문체 서술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어요. 자, 가는 학습 내용 구성과 단원 편성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필수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나와 같은 자료에서 설명책 서술보다는 내러티브 서술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자, 맞죠? 설명책 서술이 뭐냐면 많고 그 다음 내러티브 서술이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 다음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예상되어 학습 목표와 내용 구성이 된다. 자, 다는 뭐예요? 수업 내용 조직에 있는 안에 있는 뭐죠? 수업 설계 부분이죠. 자, 수업 설계 부분은 학생들 상황과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서 실시간 학습 목표와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을 보죠. 자, 이 11번은 학습 지도안과 관련된 거야. 자, 학습 지도안은 예전에도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학습 지도안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지도안 문제를 보고 이제 그 학습 목표의 설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왔죠. 자, 이것도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들인데 이와 좀 더 이제 문제가 진화됐죠. 진화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물어봐요. 일단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문답법을 물어보죠. 문답법. 그 다음에 그 교수 설계 부분. 교수 설계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뭐죠? 잠깐만. 교수 설계는 수업 설계죠. 수업 설계. 수업 설계에서는 그 수업 설계에 그 관련된 그 연구 사례들 있죠. 연상의 원리 이거 불러보고요. 자, 사료 학습 방법에서는 단원 접근 방법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학습 목표에서는 지식 지식 이해 부분 그 다음에 기능 부분에서 이제 물어보죠.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이제 수업 주제가 있고 학습 목표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도입 단계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보세요. 고구려인들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자, 유물자료 활용 능력을 기른다. 자, 보통 그 학습 목표라는 것은 내용 플러스 행동을 보고, 자, 행위동사를 보죠. 행동을 보는데 내용이야 전개 단계에서 유출하면 돼요. 근데 행동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면 그 행동이 만약 지식 이해 측면에서 물어보면 명시적 행위동사를 써야 돼요. 일반적 행위동사를 써야 돼요. 일반적 행위동사를 써야 되겠죠. 이해한다, 안다, 뭐 인지한다. 근데 기능 측면에서 보면 눈으로 관찰 가능한 명시적 행위동사를 써야 되겠죠. 설명한다, 뭐 열거한다, 뭐 이런 것들. 자, 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학생들에게 기르고 싶은 것들, 그 명시적 행위동사 기른다는 것은, 자,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과 이해죠. 그래서 그 기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지식과 이해보고 기른다는 것, 기능에 관련된 거죠. 그 행동, 영역부 학습 목표가. 자, 그래서 영역부 학습 목표가 되려면 그 학습 목표에서 어디를 봐야 된다? 내용 플러스 행동 중에 행동을 봐야 되고, 행동이 명시적 행위동사 쓰면 기능, 그 다음에 일반적 행위동사 쓰면 지식 이해,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도입 부분이 나오고, 자, 전개 부분을 보세요. 자, 전개 부분 보면 이제 무용청에 있는 수업도에 가서 쭉 얘기했어요. 자, 수업도에 관련돼 가지고 뭐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도에 관련해서 애들에게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이때 발문법은 주로 연상의 원리죠. 어떤 단답 형식, 어떤 특정한 사실들,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의 모장 모형은 어떨까요? 말 옆에서 뛰는 짐승은 어떨까요? 하늘의 크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이제 주 인지기억 질문들, 그리고 뭐 교실 설계 부분에서 연상의 원리 이렇게 하죠. 자, 인지기억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해야 해요. 안 하죠. 자, 여기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 부분에서 이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차시 학습을 예고하는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전개 부분 올 때, 무효층과 수업도만, 무효층의 수업도를 쭉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원 접근 방법일까요? 분산 접근 방법일까요? 사료학습에서. 예? 단원 접근 방법이죠. 자, 단원 접근 방법은 사료학습에 한 단원명을 설정해서 특정한 시간을 따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무효층의 수업도도 일종의 뭐예요? 사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단원 접근 방법이고, 분산적 접근 방법은 뭐죠? 수업 도중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1번은 수업도에 관해서 인지 기억을 제시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보면 학습 목표 이해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역사적 상상이 하나는 수업 활동이 부족하다. 자, 맞죠? 단순 암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 이해와 기능에 관련된 학습 목표를 제시했다. 자, 이거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학습 목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식 이해, 기능 부분 있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수업 때도 인지 기억 제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전개 부분에서 인지 기억 질문, 그리고 아까 저 이제 그 지식 이해 기능 부분은 이제 그 학습 목표 있죠? 학습 목표 연결시켜서 바라보세요. 예. 그래갖고 그 고구려인들의